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정리를 해 본 거예요. 아마 우리 기관의 서비스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달라지고 있으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시점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금 현재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는데 일단 대상 측면에서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저소득층, 빈곤층이라고 얘기했던 특정 계층에서 지금은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난지원금이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 주민까지 들어오는 대상층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분명한 트렌드입니다. 특히 이제 뭐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에 관한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득 부분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는 구조가 있고요. 보육도 마찬가지고 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도 뭐 사례관리도 뭐 명시적으로 수급자 120% 이런 거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방향이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기관장이 수급자 얘기하시면은 이분이 좀 트렌드에 떨어져 있구나라는 얘기들을 계속 자극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서비스 내용도 뭐 적당한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근데 올해 그 4기 지역보장 계획이 기본생활보장이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이제 기본생활보장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어서 정확하게 뭐 학문적으로 기본생활보장이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구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감정으로 느꼈을 때 뭐 기초생활보장과 맞물려서 느꼈을 때 아주 기초적인 내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들을 기본생활보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기본생활보장 플러스 일상생활을 내가 지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교육을 하고 일자리를 하고 훈련을 받고 뭐 여타의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살짝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을 늘려주는 게 진정한 복지다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실히 서비스가 경계가 넘어가면서 확장이 되고 있는 트렌드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정통적으로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돌봄의 문제가 있었고요. 학교 가고 학교가 이제 서비스가 있어졌지만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살짝 띄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대한 서비스가 좀 훅 없어지고 이때는 주로 이제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 일자리에 대한 내용들 이런 얘기 하다가 노인이 허학되면 이제 건강과 뭐 소득과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어떤 생애주기별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제가 노장가잖아요.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장애인 쪽은 그야말로 아까도 개별화된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계속 얘기했지만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가 밖에 나가면 제가 요즘 맨날 주장하는 게 노인장애인과 분리거든요. 분리해야 된다. 너무 많다.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데 거짓말 조금 붙어서 아침 자고 나고 나면 서비스가 생겨요. 그 정도로 그 장애인 개별화된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런데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소득권과 돌봄이 주 메뉴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제 태어나서 출산 수당부터 시작을 해서 보육료, 그다음에 뭐 아동수당, 뭐 이러다가 학교 가면은 급식비, 교육비 뭐 이렇게 쭉 넘어오고 이제 지금 청년에 대한 것들이 한참 고민이 되고 청년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청년에 대한 수당 뭡니까 근로장금 무슨 취업 촉진 수당 뭐 기억도 못 하겠어요. 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쭉 나오기 시작하고 장년에 대한 관심도 이제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이제 주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제 자살에 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장년층에 대해서 좀 쭉 나오고 재훈련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아파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뭐 예방 건강 관리가 하드죠. 뭐 아프지 않게 운동시키는 거. 저희 생활체육 쪽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뭐 생활체육의 시범 사업은 막 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 억 단위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지역사회 체육관을 두고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운동하고, 막 우리 왜 선진국형 볼 때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뺑뺑이 돌다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점수화해서 그걸 해야 서비스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넣어보고 있어요. 생활체육 쪽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역에 있는 체육관을 통해서 그 뭐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쪽에 막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지금 확충이 되고 있고요. 돌아가셔도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장사 서비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작년과 같은 재난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뭐 그 미세먼지 뭐 이런 것까지 영역이 정말 정말 올라운드로 올프레이 라운드로 다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올해 추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번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 기관의 서비스들은 얼마나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기관의 서비스가 여전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서비스가 중요하지는 않은 건 아니지만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그다음에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뭐 이것만 하고 있는지, 혹시 이건 아닌지라고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선도적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뭐 다른 기관의 뭐랄까 선택 내지는 뭐 우선순위 이런 거에 대해 다르겠지만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국가와 공공중심, 이거는 조금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기관도 예산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국가와 공공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이제 지역이나 지방화 쪽에 들어와 있고, 서비스가 제3섹터라 그러죠. 시민단체나 주민, 그다음에 새로운 주체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는 구조가 되고 있고, 뭐 살짝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해서 뭘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기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로 일하고 있지만 나의 전문성을 어디서 살려야 될지도 또 고민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해요.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요즘에 예쁜 그림들은 뭡니까? 주민들이 코워커로 들어오고 서포터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사는 공간에서 대상 주민,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 안에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잖아요. 예쁜 그림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서비스 관리도 이제 뭐 국가나 지자체, 요즘 뭐 활동보조나 돌봄도 그렇고 제공기관이나 다른 그 제3 기관들이 들어와서 바뀌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의 지원, 그러니까 재정 지원 방식도 예산뿐만 아니라 본인 수익금을 내는 것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서비스 성격을 보면 이제 좀 대략적으로 지역사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과 같은 경우에 지금 노인 장애인에서 그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시민 참여 예산을 한 4가지 정도를 4개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4개 사업이 다 전문가 중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중심이라는 부분이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아닌데 도와주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고 주민이에요. 관심 있는 주민이 들어오는 구조의 그림들로 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 서비스도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게 지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올 프로그램 1, 2, 3, 4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할 사람 신청하세요. 이거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 개별화된, 그러니까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세팅하고 그 개인이 그 환경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처지에서 환경하고 어떻게 지역사회하고 조화롭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되고, 당사자 중심 실전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장애인 쪽에 자기결정권,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사례관리도 마찬가지죠. 당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 안에서 어쨌든 같이 살게끔 만들자라는 게 핵심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서비스 성격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특히 서울이 그렇죠. 자원이 비교적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복은 종복대로, 노복은 노복대로, 아니면 다른 기관대로 내 서비스만 하는 구조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를 두고 이 당사자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서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들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례관리가 온데 날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데서 사례관리가 나온 사례관리에 대한 눈높이도 다 다르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통합이나 협력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나옵니다. 이런 거 왜 나오는 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아름다워서 인권의 문제라서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통합 얘기는 너무 많이 하잖아요. 협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케어도 마찬가지고 지역 커뮤니티 케어를 지역 통합 돌봄 이렇게 해서 통합 돌봄이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요즘은 아예 그냥 통합 돌봄. 통합 돌봄 나오는 이유도 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권의 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쩌면 당위성을 갖고 있는 거지만 핵심은 뭐겠습니까? 사례 관리도 마찬가지고 통합 돌봄도 마찬가지고 뭘 것 같아요, 팀장님? 뭐 때문에 이런 걸 하자고 자꾸 할까요? 우리가 수문으로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통합돌봄도 통합돌봄에 이제 약간 곁다리인데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삶이 건강한 삶,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권을 존중하는 시설 들어가기 싫은데 시설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지역에서 안 들어가고 평생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개개인의 아주 인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너무나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의료비를 낮추고 국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돌봄에 따른 일자리를 만드는 거. 보통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통합과 협력과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성과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를 살짝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이제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기타라고 썼는데 이제 대면 서비스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 융합화해야 된다. 네. 제가 이 자료는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작년에 보니까 종합 노인복지관 휴원율이 70%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는 물어봐요. 도대체 그러면 민간기관에서 뭐 하냐고. 그래서 민간기관에 물어보면은 민간기관에 지금 있던 자원봉사자들 후원들 다 끊긴 상태라서 그거 다 몸으로 때우고 계시잖아요. 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죠. 왜 문을 그렇게 닫고 있는데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하냐는데 어쨌든 기존의 대면 방식의 서비스만 갖고 되지 않는다. 비대면 서비스가 같이 융합이 돼야 되고 오프라인 방식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가 같이 들어와야 되고 요즘 제가 고민하는 건 맨날 이겁니다. 4차 산업과 연계된 서비스가 들어와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 쪽의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이 교육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는데 마포구에서 저희 올해 좀 돌봄 로봇 하는 거 아시나요? 혹시 기사에서 보셨나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4차 산업과 연계된 서비스들이 근데 엄청나게 하고 싶어하는 이 자원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데 문제는 주체들이 내용을 몰라.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복지, 재난복지라는 것들로 굉장히 이제 달라지고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서비스가 지역사회 안에서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지 내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공공의 힘만으로 안 되고, 그다음에 주민의 욕구나 이런 것들 굉장히 고점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라는 단위에서 협력이 되게 중요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되게 중요하고, 결국 지역복지, 그러니까 민간 협력의 수준이 우리 구 지역사회 복지의 수준을 가름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공무원 강의할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를,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니까 통장이 추천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를 감시하라고 막 이런 쪽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래갖고 막 자산 조사하는데 경찰처럼 막 원칙 적용해갖고 막 갈등 일으키고 막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했거든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원칙적으로 제대로 이제 서비스 받을 사람을 골라내는 게 저의 일이었 가업이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업무적인 거 말고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는 전화 받으면 안녕하세요, 뭐 노인장애과 신인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저희 멘트였거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나올 정도로 훈련을 시켰으니 얼마나 훈련을 시켰겠어요. 친절 공무원 뽑아가지고 상도 주고 뭐 이러면서 친절한 공무원이 공무원은 최고예요. 친절하기만 하면 됐죠. 지금 뭐 친절 안 하는 사람 없겠지만 친절한 공무원이.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민선 지방자치제가 조금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공무원이 되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의적인 공무원이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계속 뭘 제안을 하래. 그래서 제안을 해서 선택되면은 승진도 시키고, 그래서 뭐 제안을 열심히 뭐 하도 못 살게 보니까 이제 제안을 막 되지도 않는 제안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막 제안을 하고, 지금도 뭐 창의 공무원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창의상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인 줄 아세요? 공무원이 없나? 시킬까봐 눈을 안 마주치네요. 어떤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 공무원인 줄 아세요? 일단 뭐 우리 내부적인 거지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내가 팀장으로 갔는데 팀장이 6개월 만에 바뀌었다. 왜 바뀌었을까요? 아니, 잘해서 스카우트한 것 같진 않아요. 응? 왜 바뀌었을까요? 동장님이 한 3개월 만에 바뀌었다 그랬으면. 그쵸. 주민들하고 잘 못 지내는 거. 주민들하고 잘 못하고 민원 생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뭐 저희한테 요구받는 거, 뭐 공모해서 자원 끌어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협치 잘하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에요. 주민들하고 자주 잘 만나고 주민들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만들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런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 선도적인 공무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겠냐고요. 이게 필요해서 바뀌는 거예요.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죠. 행정에서도 요구하고 지역에서도 요구하고, 공무원도 일하는 태도가 그렇게 일하는 자세가 방식이 변화하고, 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본생활보장이나 예산이나 서비스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 문제들을 건드려보고 해결하려고 해보고, 해결해서 좀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게 하고, 못 살아서 병원 보내거나 정신과 보거나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그 틀 안에서, 돌봄의 틀 안에서 지역 안에서 같이 살 수 있게끔,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을 하려고 우리가 모여져 있는 거죠.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복지 이렇게 했더니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정한 지역, 생활 문제, 사회적 노력,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 안에, 뭐 지역이 꼭 마포구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뭐 민간협력 사업할 때 뭐 그래서 성산동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생활권이 좀 다르잖아요. 성산동, 망원동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일정한 지역 안에서 어떤 주민의 생활 문제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들이 지역사회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학자 같으면 뭐 좀 잘 정리하겠지만 저는 이제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좀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역사회 복지라는 것들이 사실 법제화가 됩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전에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에 2011년도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때 그 시점, 그러니까 2010년도 초반 시점부터 이제 국가예산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쭉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하면서 그 복제 중심축인 지역으로 훅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법제화된 것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그다음에 여러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뭐 그 서비스 연계에 대한 것들, 사례 관리에 대한 뭐 이제 법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확실히 이제 복지가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지역 복지 중심으로 쭉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넘어오면서 사실은 전달 체계도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민간으로 내려가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의 전달 체계도 동의 어떤 동중심 기능 강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사례 관리도 처음에 구단위에서 했잖아요. 구단위에서만 했던 것이 주민하고 훨씬 더 접점이 가까운 동단위로 동사례 관리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비스가 전달 체계가 바뀌는 구조거든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협력을 해야 된다. 지역사회 단위 안에서 그게 이제 협의체든 아니면 뭐든 협의체든 아니면 뭐 그야말로 뭐 기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든 뭐 사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든, 그럼 도대체 협력이 뭐냐라는 걸 잠깐만 얘기할게요. 민간협력은 쉽게 얘기하면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얘기를 하는데 두 그 협력 주체들의 어떤 그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를 만드는 거를 한다고 합니다. 공공도 뭐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민간도 사실은 이제 단순히 사회복지 기관뿐만 아니라 주민, 뭐 NGO, 시민단체까지 다 포함하는, 자원봉사자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요 민간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욕구도 개발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버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뭐 왜 필요하냐? 당연히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아니면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속 가능하게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여타의 모든 뭐 사례 관리, 지역 공동체 사업, 협의체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사실 그런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역사회 의제라는 뭐 거창한 말을 붙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지역 주민이 뭐 그냥 살아가기 위한 터전을 만드는 거, 뭐 그런 걸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뭐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목적은 아마 이게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키워드예요. 민간협력을 왜 하냐? 그러면 초창기에는 주로 이거 하죠. 이거. 복지 사각지대 말고. 사각지대가 뭐냐라고 질문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쓰는데 사각지대가 뭐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보여서? 하강택 선생님, 사각지대가 뭐예요? 빈 공간. 저거는 공급자 중심,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중심으로 보면은 사실은 사각지대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러니까 욕구가 미충족 되어 있는 데가 사각지대인 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마치 이게 이제 사각지대 발굴하고 이제 단어가 붙으면서 뭐 빈곤층을 그러니까 발굴하는 것과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좀 치부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막 사각지대 발굴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복지 사각지대라 그러면 그러니까 주민이 갖고 있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 다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를 그러니까 어려운 분 뭐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이분들을 지역 안에서 살 수 있게끔 보호 체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하드로 와 있었고 가장 급했던 거죠. 사실은 급했던 거라 이런 부분들로 보통은 시작을 하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야 이걸 하려니까 도대체 뭐 예산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원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각지대 이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자원이 없어. 너는 자원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자원을 나누기를 시작하고 자원이 나누는 것도 안 되네? 그럼 이 자원을 어떻게 만들래? 그러면서 자원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사업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지역 안에서 자원의 총량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럼 사각지대나 뭐 지역보호 그 위기가정에 보호하는 체계는 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사례관리라는 아주 훌륭한 실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쭉 자원도 나누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루틴하게 해보니까 되네? 뭐 어느 정도는 되네? 뭐 충분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협력의 느낌이 조금 이렇게 와서 이제 눈빛만 봐도 조금은 이제 이해될 때쯤 되면은 새로운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각지대 말고 예를 들어서 성산 같으면은 이제 지금은 뭐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집단 자산이 아니죠. 연이은 자살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자살 사건이 이렇게 연이어지는 일이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자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 의제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첫 번째 뭐 특정 문제 뭐 이거는 이제 뭐 저급한 단위에서 특정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의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단계별로 성숙해서 나오게 되고 그런 의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대부분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민민 네트워크보다는 민간 협력이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너무 갈급해요. 자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사고 나고 협력 안 하면 안 되겠고 복지관 딸랑 두 개인데 뭐 노복, 종복, 장복을 다 합쳐서 딸랑 두 개니까 너랑 나랑 협력 안 할 수 없어서 민민 네트워크도 끈끈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민민 네트워크 그렇게 끈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저 기관하고 협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 기관을 운영하거나 대상자의 서비스를 주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지역 의제를 가져오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우리 기관만의 힘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짜 좀 더 협력해야 되고 협력의 수위를 높여야 되네. 어떻게 높여야 되나? 야, 이 문제는 그럼 기관의 공급자들만 들어오면 안 되는 문제구나. 주민들도 좀 들어와야겠다. 주민의 통장님, 반장님, 뭐 자원봉사자들 들어와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이거 어떻게 이거는 내가 퇴근하고 나서의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퇴근하고 나서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네? 옆집에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역 의제에 대한 것들이 발굴이 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그야말로 우리가 뭐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버넌스, 협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단계별로 협력의 목적에 따라서 협력의 수위도 달라지는 구조가 있죠.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본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포구는 다 경험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지금 같이 세우는 것만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정말 이렇게 질적으로 우수하냐 이건 조금 이제 들여다봐야 되지만 하여튼 경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민간협력 경험을 협의체라는 구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포구가. 그래서 이제 협력 기반은 지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사회보장 급여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사협의 최근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 정도인데 사각지대 발굴은 살짝 제가 보기에는 주민 쪽으로 좀 더 이제 축이 넘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아마 핵심적으로는 사례관리나 지역 공동체 사업 뭐 이런 거가 협의체의 아마 메인 기능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 될 때 한번 하고요. 그래서 지사협은 이거는 저기 팀에서 준 내용입니다. 이런 근거를 갖고 있고 마포구가 하고 있는 비전은 민간 주민이 들어와서 지속 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도 이 말을 썼는데 사실 주민 협력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민 협력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사실은 일상생활에 터전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협력이 꽂힌 건 확실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거버넌스, 통합 서비스, 문제 해결, 앞서 얘기했던 내용이 조금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운영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능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치, 연계, 통합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걸 거라서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이 11개 실무분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복지정책과 있을 때는 협의체 기능이 굉장히 잘 되고 실무협의체가 특히 잘 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노정과로 오니까 단일 분과의 그 편차는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과 내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편차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회관리 분과나 뭐 지원분과나 뭐 이런 쪽은 그러니까 지역복지를 딱 화두로 두고 하고 있는 분과 사업이기 때문에 협력이 좀 더 쉬운데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까지도 이렇게 단위 서비스 위주의 협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 협력의 수위나 편차가 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건 쪽과 이런 쪽에 협력이 좀 안 되는 편이고 우리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굳이 뭐 폄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만 안 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안 되는데 마포가 민간협력 수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역시 모든 공무원들은 다 앉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공공간 협력이 제일 어렵다고. 공공간 협력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현실적인 우리 제약과 모습일 것 같아요.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운영 계획 올해. 제가 옛날에 조금 정리했던 건데 민간협력의 장애요인이 뭐냐라고 이걸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무슨 워크숍에서 했나 뭐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공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간기관 간의 갈등이 많다. 민간기관의 역량 차이도 너무 크더라. 그리고 막 약간 정치적이다라는 느낌도 있다. 그리고 민간이 참 공공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민간에서는 무슨 협력이야. 여전히 가불관계로 내가 적인 줄 알고 뭐 시킨 일 하는 것처럼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건 담당자가 왜 이렇게 자꾸 바뀌냐. 이해할 만하고 얼굴 틀만 하면 바뀌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성과는 우리가 뭐가 빠지게 했는데 성과는 공공에서 싹 가져가더라.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여전히 협력 방식이 뭐 지시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리고 뭐 의견 수렴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정책 결정하는 거는 수렴하고 상관없이 결정되더라. 그리고 그 결정이 되더라도 일방적으로 뭐 하라 그러지 나한테 뭐 공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민간에서 주로 하는 얘기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저겁니다. 말이 안 통한다. 이 정도 단계는 아니죠. 우리는. 근데 어쨌든 말이 안 통한다. 통역사가 좀 필요하다. 중간에 이 공공이 하는 말과 민간이 하는 말을 좀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장 관리자 마인드가 부재해서 이 사업에 계속 꽃을 못 핀다. 이런 얘기 서로 양쪽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도 커요. 제가 보기에는 협력 방법을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알 것 같지만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경험도 미천하고 그 협력은 사실 성공적인 경험을 한두 번 하면 정말 좋아지거든요. 막 이렇게 훅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협력 기반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뭐 조례, 조직, 우리 이제 간사님 있지만
뭐 간사 없이 담당자 혼자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반 조성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앞에서 이렇게 쓸데없이 얘기 막 했던 우리가 왜 협력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했던 공동의 목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실은 아직 동의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너의 일과 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바쁘고 너무 힘든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공통적인 장애 요소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짧게 하고 갈게요. 내가 이 부분은 그러면 협의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우리 너무 저기 기본적인 얘기지만 서로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 믿는 거는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간 협력에 믿는다라는 거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랑 나랑 이렇게 같이 지내면 확실히 우리는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풀 파는 것 같지만 너랑 나랑 협력을 하면은 확실히 뭔가 달라지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많은 시간을 못 넣어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뭐가 좋아질 거냐라는 것들이 뒤에 나오는 목적 공유하고 똑같은 거죠. 뭐가 좋아질 거냐. 너랑 나랑 관계만 좋아지냐. 연애해서 결혼해서 할 것도 아닌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좋아지는 게 도대체 누구냐. 어떤 놈이 좋아지는 거냐. 너랑 나랑 연애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랑 나랑 만나서 신뢰하고 서로 좋아하면 다른 성과가, 훌륭한 성과가 나오는데 그 성과는 뭐냐? 지역사회의 발전이든 아니면 지역사회 주민한테 돌아가든 이게 좋아질 거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응? 공동의 목적이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실히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 너랑 나랑 협력하는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나의 기간의 목표와 너의 기간의 목표 이것들이 달라.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기간의 목표와 너의 목표를 같이 그 동일선상에 놓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의 정책 변화나 패러다임은 엄청 빠르게 변해요. 엄청 빠르게 변하면 그 빠른 변화를 빨리빨리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자꾸 놓치는 거죠. 그냥 나는 이렇게 도태해 있고 어느 시점에 이제 나는 일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에 있고 10에 있고 하니까 이 목적이 모호해지고 서로의 공동의 목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도 되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 이제 제가 민간협력 사업할 때 조금 어려웠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하고 일을 하면 복지관에서 보통 이제 사람을 두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앞 단위의 공동의 목적과 이거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민간의 습성.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공공은 그렇지 않아요. 공공은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일을 하게 되고 예산을 들어가는 거에 대한 아웃풋이 바로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너랑 나랑 무슨 일을 하자 너랑 나랑 눈높이를 맞추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못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도 생기고 이제 의식 차이도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주체들 참여 구조 확보했는데 저는 다른 말로 좀 표현할게요. 우리가 협력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협력이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협력을 잘하면 너도 나도 똑같아지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통합이 되면 다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욕구가 다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다 다르게 발현이 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데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협력을 하는 이유는 너랑 나랑 똑같으면 다 공무원 하거나 다 민간해야 되죠.
너랑 나랑 협력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서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너의 장점을 내가 습득하고 네가 갖지 못한 나의 장점을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적 권위, 그다음에 뭐 속도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거고 민간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협력의 방식들이 다른 거를 같아지는 방식으로 하는 협력은 사실 건강한 협력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강한 협력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주체들이 참여하는 구조랑 맞물리기도 하고, 다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율성과 권한 배분도 얘기가 많은데, 예, 뭐 초창기부터 협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협치 얘기하면은 뭐 아주 아랫 단위에서는 그 의사결정을 뭐 하는데 의견을 내놓는 뭐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는 것,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죠. 그 단위가 넘어가면은 사실은 이 의사결정에서 일어나는 실행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것. 여기가 사실은 협치의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협치를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이런다고 하면은 사실은 초창기에 어떤 사업이든 일을 계획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의 역할이고 나의 역할이고 공동의 성과는 어떻게 나눌 거고 그다음에 공동의 책임은 어떻게 지겠느냐라는 것들이 앞단위부터 사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잘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협치든 협력이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투명하고 뭐 적절해야 되고 뭐 네, 이렇습니다. 우리 구의 강점과 약점 제가 봤을 때는 저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가 초창기에는 공공주도형의 민간 협력을 훨씬 많이 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서 확실히 공공주도형이라기보다는 협의체 중심으로 민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분명하고요. 왜냐하면은 협의체는 공식적인 기구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로 내는 네이밍이잖아요. 그 안에 사실 어느 쪽이 더 주도하냐. 근데 뭐 공공주도를 해서 나쁘고 민간주도를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형태가 그런 거지. 형태가 그런 거지. 그게 꼭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협의체가 어떤 민간 협력의 중심 구조로 있는 거는 보고는 확실합니다. 협의체가.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성공적인 경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잠재적 능력이 높은 거는 아주 높은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권역별 사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동 사업을 뭐 아까 얘기했던 TF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실제로 수립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 앞단의 과정들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경험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성과를 배분하거나 책임을 배분하든 공유하는 과정은 아직은 고민이 좀 덜 되고 있고 성수 단계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쭉 가져가야 되는 고민인 것 같고요. 약점보다는 강점이 확실히 많은 구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구가. 인적 자원이 되게 공공도 나쁘지 않고 민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인적 자원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고 충분하진 않지만 온갖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서 협력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이고 거기에 또 시민단체나 주민 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거기에 복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체들이 또 있고 NGO 단체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표준화하거나 아니면 모델링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또 여러분의 몫인 것 같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먹고 잡다 하세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버전으로 지역의 협력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현실을 아는 것. 수업 분석을 하든 뭐 하든
실제로 어디 우리 민민 네트워크 수준은 어느고 민간협회 수준은 어디고 협의체의 기능은 어디까지 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는 분석이 좀 필요한 거고요. 아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목적이 뭐냐가 분명해야 된다. 이게 비전하고 또 목적은 달라요. 비전은 막 거창하게 셀 수 있지만 우리가 목적은 아주 분명하고 객관화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우리 사례관리 뭐 만들자 뭐 이렇게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뭘 만들자라는 걸 두면 올해는 뭘 하고 내년은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이 누구냐, 중심성이 분명해야 된다. 너랑 나랑 협력해서 좋은데 너랑 나랑 연애하는 거 아니다. 누굴 왜 하느냐, 예, 뭘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 지역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 주민들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할지도 되게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사업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2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할 거냐라는 것. 제가 좋아하는 말. 질문을 잘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서 이 사업이 못했으면 왜 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막 엄청나게 기획했는데 실제적으로 요거밖에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 요래 왜 안 됐을까를 같이 해야 돼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름이 인정되지 않으면 협력할 이유가 없다. 너랑 나랑 망쳐서 똑같이 빨간색 파란색이 만나서 다 같이 보랏빛으로 변하는 협력은 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하지 말자 우리가. 그런 건 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족하면 당연히 도움을 청해야 되죠. 지역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핵심 역량과 지원 체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와줄 것들이. 그걸 하고 요거 그저 좋은 것이라니 믿으시라는 거예요. 협력을 하면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너희 기관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지역사회도 변화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 먹는 떡은 체한다. 나눠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행력 확보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 버전으로 저의 단어로 얘기하는 그 협력을 할 때 지역 모델을 만들 때 하는 우리의 과제라고 보여주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보통 협력하면 요 얘기를 해요. 뭐 신뢰를 하고 공유하고 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믿는 거, 페이스.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협력하면 엄청 힘드시는 거 알죠? 예. 뭔 얘기를 해도 아유 뭐 이렇게 띠약띠약 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협력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사실은 민간 협력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기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협의체 안에서 잘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체가 원하는 내용이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만 너무 얘기해서 좀 죄송한 느낌이 있고요. 어쨌든 너무 만나서 반갑고, 예, 좋은 네트워크, 예, 좋은 협의체, 건강한 협의체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어쨌든 저는 마지막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2007년부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을 했거든요. 거의 15년 이상 했잖아요.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생활시설이면서 성매입 여성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여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을 하면서 엎어 있는 가장 많은 자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저희 기관을 이용하는 성매입 여성들한테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자원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국에서 도대체 거기는 생활시설이면서 성매입 여성인데 웬 지역의 자원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은 제가